안녕하세요. 알려준 마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또 도시 테마의 마지막 작품이에요. 여기 나와 있긴 하지만 요 힌트가 또 있네요. 요 이름이 뭐죠? 네, 마트로시카. 마트로시카. 예. 요 인형이 참 재밌는 게 요거 이렇게 빼면은 요 공간에 요걸 또 채워 넣는 거죠. 계속. 이게 러시아 전통 인형이에요. 네네. 저희가 그 도시편의 마지막 선택지는 러시아의 모스크바와 상트 페테르부르크라고 하나요? 네네. 예, 페테르부르크라기도 하고 페테르부르크라고도 하는데 그 두 도시를 잘 담은 작품 안나 까레리나입니다. 이 작품은 동글쌤이 정하셨잖아요. 네. 어떤 게 또 꽂혀가지고 이 작품을 선택하셨어요? 첫째는 이제까지 읽은 책 중에서 읽기가 쉬웠어요. 읽기가 쉬웠어요. 문장이라든가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압축적이고 사실적이기 때문에 분량이 길지만 그래도 읽기에는 수월했다. 네, 예. 분량이 길죠. 예, 예. 근데 누워서도 읽을 수 있고요. 되게 좋아요. 의미도 많고 그래서 철학은 많이 담겨 있는데 쉬워요. 예. 읽기는. 너무 어려운 용어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막 의식의 흐름 기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맞습니다. 읽기 좋은 것 같아요. 또 영화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또 이거 세 권을 읽었다는 것 때문에 가슴이 뿌듯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화로도 접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작품이 유명하니까 대충은 알 거는 같은데 혹시나 또 이거를 읽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줄거리를 한번 정리한다면요. 네, 이렇게 방대한 양을 줄거리를 요약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뭐 주요 등장 인물이라고 하면 한 7사람 정도, 그러니까 세 개의 커플과 그 사이에 있는 브론스키 장교 이렇게 해서 한 7으로 보는데요. 안나와 그 남편 알렉세이 까레닌 커플, 그 다음에 오빠네 부부. 누구의 그러니까 오빠죠? 그 안나의 오빠죠. 네. 네. 그래서 스테판과 돌리.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커플이 이제 바로 레빈하고 키티라는 네. 커플인데 이 세 커플 사이에 브론스키 장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치면은 브론스키가 안나와 또 안나를 잠깐 좋아했던 레빈의 부인이 될 키치. 키치는 또 스티바의 부인의 동생이죠. 동생. 네. 네.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포인트예요. 안나의 사돈이 맞아요. 되는 거죠. 그렇죠. 올케의 동생이니까. 네, 네. 네. 근데 어느 날 오빠가 바람이 나서 네. 집이 풍지박산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예. 안나가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 가게 됩니다. 맞아요. 근데 가면서 역에서 아주 근사하고 멋있는 브론스키를 네. 만나게 되는 거죠. 운명의 만남은 항상 예기치 않게 오는데 첫 만남으로 끝난 게 아니라 무도회장에서 다시 만나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그냥 한눈에 이제 반해가지고 그래서 그 기병장교 브론스키를 좋아하게 되는 거기서 이제 안나 스스로가 자유의지를 갖는 거죠. 사랑을 통해서. 지금 현재 남편과의 결혼은 어떻게 보면 조금 정략적인 결혼.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그 당시에서 귀족들은 다 그렇게 결혼을 네. 했으니까. 네. 자기가 선택한 사랑을 길을 가면서 결국은 파멸의 길로 맞아요. 치닫죠. 그래서 그 도착지는 바로 철길에 몸을 던져서 안나가 자기 생을 이렇게 마감하는 그런 이야기 하나의 라인이 있고 또 레빈하고 키치의 이야기가 또 맞아요.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레빈은 이제 키치를 좋아하는데 키치는 또 브론스키를 좋아하고 브론스키는 안나를 좋아하고 이래서 실망에 빠져 있다가 이제 이 키티라는 사람이 레빈을 만나서 이제 전원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맞아요. 이렇게 7부까지가 안나와 브론스키의 격정적인 사랑, 네. 로맨스를 다뤘다면은 8부에서 8부에서는 정말 토스토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글을 끌고 왔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레빈과 키치와의 키티의 그 삶. 삶을 이렇게 조명을 하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선남 선녀가 만났는데 불행하게도 네. 안나가 유부녀였다는 거. 네. 7부에서 안나가 죽죠, 그죠? 그렇죠. 죽고 소설이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맞아요. 8부에서 다시 레빈입을 통해 가지고 네네. 소설이 이어가는데 안내 주려고 했대요. 음. 안나 이야기가 이미 끝났는데 뭘 할 이게 얘기가 또 전혀 있냐. 이렇게 그 결이 다른 이야기다 이래서 내주지 않는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이거를 자비로 냈다는 말도 있어요. 8부를.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이게 버전이 초기 버전이 있고 후기 버전이 네네. 있는데 초기 버전에는 알렉사이 까레닌을 좀 더 괜찮은 인물로 묘사했다. 그런데 나중에는 안나를 좀 더 올리고 까레닌을 좀 낮추고 뭐 이런
약간의 톤 조절이 있는데 그거 다 이제 작가로서 설정이겠죠. 근데 톨스토이가 좀 이렇게 잘생기거나 이쁜 사람을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안나도 브론스키 너무 멋있고. 근데 둘 다 보내버리잖아요. 네, 작품마다 그런 것 같아요. 톨스토이가 외모 콤플렉스가 네.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일기 보면은 네. 나는 못생겼다. 네. 나는 버러지가 생겼다. 심지어 이런 얘기도 네. 써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못생겼기는 했더라고요. 그리고 좀 네. 작품마다 좀 잘생겼거나 이쁘거나 그러면 죽이거나 그 뭔가 안 좋게 끝나는 작품마다 그래요. 사실상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사실 러시아 문학 하면은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도스토옙스키도 있고 투르게네프도 있고 하는데 대체로 이름에서 우리가 많이 정말 이거 짜증난다 읽다가 네. 앞으로 다시 가서 얘가 누구야? 알료샤가 얘가 맞나? 이렇게 하는데 이름을 좀 그 정리하는 팁이 있다고 하던데. 네, 제가 팁을 네. 왜 이렇게 이름이 복잡한 거야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본 이름에다 자기 이름에다가 네, 네. 아빠 이름,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딸, 누구누구의 아들, 그러다가 점점점 변천하면서 어떤 시대상으로 따라서 자기 이름에다 아빠 이름에다가 이제 결혼하면 남편 이름, 남편 이름을 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가서 가문 이름, 동네 이름까지 붙였대요. 그래서 이제 길어졌대요. 그러니까는 러시아의 그런 이름을 붙이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 그 어떤 여자의 이름만 봐도 아 이게 누구의 아내구나, 아버지가 누구구나 이런 거를 유추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애칭도 많고, 맞아요. 안냐 뭐 이렇게 맞아요. 애칭도 자기네들도 많아서 너무 이름이 기니까 네. 줄여서 이렇게 부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우리가 단순히 이 위대한 작품을 좀 길다 그리고 이름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건 아니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세 편을 이렇게 쭉 끌고 갈 텐데 저랑 같이 함께 호흡하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이렇게 완독을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톨스토이는 야스나냐 펄려냐 그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났다. 네 번째 아들. 백작 가문으로 네. 귀족이고요. 네. 83세까지 살았답니다.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고요. 네. 백작이니까. 금수저죠. 네, 금수저로 나왔죠. 근데 굉장히 이 사람은 이 톨스토이는 현실적인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실용적이고 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지 않으면 별로 안 좋아했대. 그러니까 제가 본 톨스토이에 대해서 이렇게 작가 분석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동심이 있어요. 톨스토이는 네. 또 고뇌도 있고 성찰도 많이 해요. 그리고 좀 여우 같아. 여우. 네, 여우 같고 어찌 보면 깨돌이 같기도 해요. 그리고 톨스토이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아내잖아요. 예, 예. 우리가 흔히 아내랑 그렇게 지지고 살았다. 16살 연하 아가씨와 결혼했어요. 48년 동안 결혼했어요. 48년. 예. 아, 굉장히 검은머리 파프리대로 살아버렸어요. 네. 근데 네. 아이가 이제 몇 명 난 줄 알아요? 아이를. 아이는요. 네. 13명. 그리고 외모 컴플렉스도 좀 있었고요. 그 어떤 지주로서 유영지에 경영에 참여하고 교육 사업도 많이 했고 농촌 아이들도 가르쳤답니다. 그 결혼을 하면서 대작을 썼답니다. 결혼도 그렇고 또 자매록을 통해서도 얘기하는데 맞아요. 그게 50세 네. 이후로. 그러면서 완전히 삶의 자세가 바뀌고 마지막에 가서는 무소유를 또 주장을 했잖아요. 톨스토이가. 그래서 톨스토이가 영적 스승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자기 비움을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희망을 가져볼 거는 처음부터 톨스토이가 그런 성다다운 삶을 살았던 거 그러지 아니냐.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회록이 이렇게 나와요. 공포와 혐오와 아픔을 느끼지 않고는 나는 그 시절을 회상할 수 없다. 나는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 죽이기 위해서 결투도 신청했다. 노름 때문에 크게 탕진한 일도 있다. 농부들이 땀 흘려 수확한 것으로 무의도시 가면서 그들을 저버렸다. 음란한 일도 했대요. 거짓말도 했다. 네. 기만절도, 폭행, 만취 등 내가 저지르지 않는 죄악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참회록에 나와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삶을 달리 이렇게 돌아보는데 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대작을 안겨준 거죠. 예. 참 이 톨스토이가 결혼이란 제도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요한 소재로 썼겠죠. 네, 결혼이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지긋지긋하게 싸우면서도 네. 결혼이라는 거를 네. 중요시하게 생각했나? 네. 아까 그랬죠. 결혼이라는 중편 소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한갑이 넘어서 네, 네. 그 톨스토이가 결혼이라는 책을 내는데요. 네, 네. 거기에 보면 결혼을 약간 환멸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근데 어떻게 16명이나 났을까?
어쨌든 톨스토이가 결혼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은 근데 이제 것 그게 같아요. 결혼에 대한 그 관념이 이렇게 바뀌죠, 시기마다. 예. 젊었을 때, 좀 나이가 들었을 때, 그리고 마지막 황혼에 접었을 때 다 다른데, 예. 러시아에 그런 속담이 있다잖아요. 전쟁하러 갈 때는 뭐 한 번 기도하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3번 기도하라. 왜 그래요? 그만큼 결혼이라는 게 더 중요하다. 배우자를 만난다는 게. 평생 살아야 되잖아. 그렇죠. 톨스토이도 사실은 아내하고 엄청나게 싸우잖아요. 맞아요. 실제 작가의 삶은. 그래서 이 사람은 막 여기 이제 레빈을 통해 가지고 자기 어떤 그 생각도 좀 비치고 있는데 이 한란의 도시를 떠나서 농촌으로 떠나라. 그리고 뭐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뭐 술과 담배는 끊으라. 뭐 그다음에 어렵고 복잡한 예술은 다 버려라. 그 항상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 책에서 하고 있어요. 저는 이 톨스토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맨 처음 문장에 행복한 가정은 뭐 다 비슷비슷한 이유로 행복하고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뭐 이유로 불행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고 싶었던 거는 타인을 대하는 받아들이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 레빈이 마지막 8부에 가서 그런 거를 깨닫잖아요. 안나라는 인물을 통해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을 육체적으로 이거를 채우려고 하는 쪽에 중심이 둔 인물이라는 보여줬다면은 톨스토이가 레빈을 통해서는 자기를 비운 그걸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 되려면은 그 케노시스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헛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바니타스라고 하고, 바니타스나 뭐 케노시스나 이런 것들이 어떤 말이에요? 어떤 헬라어인데 그러니까 뭔가 자기 비움의 깨달음을 표현하는 그 그노시스라고 표현하잖아요. 지혜라고 표현하는데 바니타스는 이제 전도서에 나오는 말이죠. 예, 헛되고 헛되도다. 예, 그런 그러니까 말이 이 나오잖아요. 톨스토이 작품 보면 굉장히 도덕적이지만 그 저변에 굉장히 기독교적인 사상이 아주 많이 깔려 있어요. 러시아 정교의 사상도 깔려 있기도 하고 자기의 자기화한 그 기독교적 철학이 여기에 깔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주 스며들게 해서 이 책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는 그런 불륜이나 이런 거를 코드를 분명히 읽긴 읽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톨스토이의 어떤 철학을 하나씩 끄집어내서. 근데 이 작품의 이제 주요 도시가 2개인데 하나가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리고 이제 모스크바잖아요. 안나는 이제 페테르부르크 사람이고 그 스티바하고 키치나 이런 사람들은 그 모스크바 사람들인데 약간의 두 인물들의 갖고 있는 이미지, 도시 이미지가 다르듯이 그 다음에 연애 스타일도 다를 것 같아요. 작품 속에 그게 드러나나요? 예, 이 작품에 사실은 2개의 공간, 2도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상트페테르부르크랑 모스크바가 나오는데 실제로 처음 도입해서 안나가 또 모스크바로 가는 이제 열차를 타고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약간 서구화된 도시라고 하면 모스크바는 약간 그 전통이나 보수적인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도시로 나와요. 그래서 어떤 안나의 결혼 생활이 지금 약간 모스크바적이다. 이렇게 해서 보면, 나중에 브론스키를 만나갖고 사랑을 나누는 그 뒷부분은 약간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느낌? 그러니까 사교계에서도 이렇게 서구의 문화를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이렇게 겉모습만 서구적이지, 속 알맹이는 아직까지 러시아적인 게 많거든요. 예. 근데 상대적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좀 더 글로벌하고 또 안나의 마음도 조금 덜 보수적이고 또 어떤 연애에 충분히 뛰어들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차이가 있다. 기존의 여성들과는 조금 열렸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안나도 결혼한 알렉세이 까레닌도 상트페테르부르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정신을 가지고 결혼이라는 혹은 연애라는 것을 대하는 것인가 그런 차이가 좀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그 공간을 어떻게 보면은 작가로서 차용했을 수도 있죠. 부공간과 신공간을 차용해가지고 문학 속에 드러낼 수도 있는 거죠. 기존에 있던 것들 갖고 있는 보수적인 어떤 부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고 인습이나 간섭 이런 것들이고 신도시는 조금 뭔가가 외부의 세력들이 유입하고 이런 것. 실제로 여기 보면 푸토르 대제가 굉장히 서구적인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 자체가 이 계획도시인데
아예 서구적인 거 가보면 진짜 유럽 같잖아요. 도시 맞아요. 건물들 보면. 저는 가보진 않았어요. 네. 가보셨어요? 네네. 네. 근데 이쪽 사뭇 달라요. 모스크바 모습하고. 건축이 양식도 많이 다르다고요. 예. 모스크바 같은 경우에는 그 붉은 광장에 있는 바질 성당 같은 거 양파 모양으로 되어 있는 바실리? 바질이라고도 바질 하고 성당. 바실리 성당이라고도 네, 네. 하고 그러는데 네. 이쪽에 그 상트페테르 가면은 네, 네. 거의 뭐 거기 에르미타주 박물관으로 쓰고 있는 겨울궁전 네.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떨어진 여름궁전 그거의 베르사유 같아요. 그리고 또 성이삭 성당 뭐 이런 것들이 모스크바의 성이삭 성당. 굉장히 유럽적이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런데 표토르가 수영도 깎으라 그러고 이제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 수영을 다 맞아요. 깎았으니까. 근데 톨스토이는 거기에 반대해서 수영을 길렀잖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표토르가 취하는 서양 서구적인 거에 대한 거부하고 싶은 그런 러시아 게 있지 민중의 않았을까 어떤 싶었어요. 혼을 지키고 싶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안나 까레리나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참 이렇게 분량이 많은 만큼 할 얘기도 많아요. 많고 이게 단순히 결혼, 연애에 대해 불륜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서서히 스며들어 있는 톨스토이의 철학을 우리가 좀 한 번씩 곱씹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의 뭐랄까 이 책을 읽었을 때 독자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팁을 좀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동고쌤은 어떤 팁이 있을까요? 저는 러시아 역사를 좀 공부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러시아 역사를 공부하면 좀 더 재밌게 읽을 수 있기는 하나 네. 그냥 힘 빼고 읽어도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냥 불륜 소설을 읽어도 되고요. 맞아요. 뭐 삼각관계도 읽어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고전이라고 하면 뭔가 있겠지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보는데 그냥 평범하게 읽는 소설로 생각하고 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킬링타임용으로도 좋아요. 두목님은? 저는 뭐 네. 팁이라기보다는 네. 저는 이제 세계 문학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매력적인 인물이 안나 까레니나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독자들도 안나 까레니나에 반해서 읽다 보면 두꺼운 책도 다 맞아요. 넘어가지 않을까.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 우리가 했는데 뭐니 해도 이 책의 매력은 캐릭터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캐릭터들을 각자의 개성을 살리면서 또 창조해낼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캐릭터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갈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훨씬 더 재미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제목도 안나 까레리나고 여기 표지에도 지금 안나 까레리나가 있지만 주인공이 또 다른 주인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 순서에 이 안나 까레리나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매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준 맛 다니었습니다. 안녕.